네, 안녕하세요. 오늘 LLM 챗봇에 대해 강의를 맡게 된 멘토 최성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AI 기획자이자 프로덕트 매니저로 입사를 했고요. 현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어서 기획과 개발 모두 주 업무로 하다 보니 전반적인 기획과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 업무는 추천 엔진 모델링이랑 고객용 LLM 챗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LLM 챗봇을 기획하고 개발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LLM 챗봇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LLM이란 바로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는 의미와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라미터 수가 많아질수록 모델은 더 복잡한 언어 패턴을 학습할 수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LLM은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LLM 챗봇은 이와 같은 LLM의 성능을 이용해서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LLM 챗봇을 기획, 개발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LLM 챗봇 설계 시에 고려할 사항은 바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해관계자 정의는 자주 간과되는 점인데요. 프로젝트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며 보통 엔드 유저와 스테이크홀더로 나뉘게 됩니다. 엔드 유저는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고 스테이크홀더는 서비스의 성공과 운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챗봇을 개발할 때 엔드 유저는 질문을 하는 고객이지만 기획자와 개발자는 스테이크홀더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엔드 유저와 스테이크홀더가 항상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질문을 처리하는 챗봇을 개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최종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지만 프로젝트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챗봇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팀입니다. 따라서 최종 사용자가 프로젝트의 진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세밀한 관리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의가 완료됐다면 우리가 고려하는 서비스가 내부용인지 고객용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내용 서비스는 비교적 유연하게 기능을 조정할 수 있고 오류 허용 범위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고객용 서비스는 B2B인지 B2C인지 어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고요. 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인데 그 요구 고객에 따라서 요구 사항이 달라지며 B2B 서비스에서는 기업 고객이 스테이크홀더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2C 서비스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과 빠른 속도 그리고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B2C에서 안전성이라 하면 LLM 챗봇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를 야기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해야 하고 더 철저한 테스트 계획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 내에 QA가 있다면 QA와의 테스트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응답 시간 관련 지연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최대한 응답 시간에 지연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로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성공 기준도 정해야 합니다. LLM 챗봇의 경우 파인 튜닝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고객의 니즈를 완벽히 맞추어 타겟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적으로 내부적으로 출시일이 중요한 사항인지, 출시일 내에 어떤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며, 출시일보다 퀄리티가 중요한 경우에는 어느 기능까지, 어디까지를 성공으로 보고 출시를 해야 할 건지에 따라 개발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념시켜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에서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정의하고 이를 방지할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B2C의 경우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LLM 챗봇의 경우 어떤 대답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대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기준이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매트릭과 테스트 케이스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스 케이스는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그에 맞춰 예상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사내용 서비스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오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객용 서비스는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메인에 따라서 도메인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매트릭과 테스트 케이스를 구현하려면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인 회의 및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해관계자들이 항상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도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유입률을 높이고 싶다. 라는 목표가 있을 때 이 목표가 검색 정확도를 높여 검색을 통한 유입을 여러 가지 접근 방식 중에 정확한 페인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든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문서화를 하거나 구두로 명확히 해야 하고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다이어그램, 아키텍처, 플로우 차트 등의 시각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논의를 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회의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명확한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율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요구사항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트릭, 테스트 케이스, 그리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잘 수립해서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앞단에 어느 정도 기획적인 부분을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요. 어떤 특성의 LLM 챗봇 서비스를 만들지에 대한 정의가 끝났다면 정해진 요구 조건에 맞추기 위해 개발자들은 어떠한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레그, 리트리버 어규먼티드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또한 보다 복잡한 시나리오를 처리하기 위해 체인과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구조도 있는데요. 일단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레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원하는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모델에 입력하는 명령문, 즉 프롬프트라고 하는 명령문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기술로 모델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도 프롬프트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훌륭한 영어 선생님이야. 내가 말한 질문에 대해 영어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고쳐줘." 라는 프롬프트와 "She goes to school every day" 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모델은 "She goes to school every day" 라는 올바른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그는 검색 기반 응답 생성 모델로 사용자의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 retrieve하여 응답을 제너레이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필요한 참조 정보를 컨텍스트로 결합해 답변을 생성하는데 예를 들어 "당신은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지원 상담사입니다. 라는 프롬프트와 "딸기 배송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 있을 때 "딸기 배송 상태, 도착 예정 2일 후" 라는 컨텍스트 정보가 주어진다면 모델은 "고객의 주문은 현재 배송 중이며 약 2일 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는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기술 모두 입력 정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모델의 성능과 응답의 질이 크게 달라지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인공지능 응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LLM 챗봇을 설계하려면 단순히 프롬프트만을 통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레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체인 구조는 여러 개의 단계적인 처리를 연결해서 응답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공장의 생선 라인처럼 각 단계를 거치며 데이터를 가공하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주로 순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야 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문의 응답 시스템을 체인 구조로 생성한다고 하면 고객이 "환불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체인 구조는 질문 분석, 문서 검색, 정보 요약, 응답 생성 등의 구조를 통해서
응답을 생성하게 됩니다. 체인의 각각의 사용자의 질문에서 핵심 키워드, 환불이나 절차 등을 추출하는 질문 분석 펑션을 모듈화하고, 추출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환불 관련 문서를 검색하는 문서 검색, 검색된 문서에서 관련 내용을 요약하는 정보 요약, 요약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응답을 생성하는 응답 생성. 이러한 체인 구조가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연결돼서 앞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체인 구조는 주로 정보 검색이나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에 효과적으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 에이전트 구조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개별 AI 모듈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에이전트는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고 특정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를 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또한 있는데, 스마트홈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때 음성, 자연어 처리, 제어, 안전 모니터링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동작하여 협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음성 인식 에이전트, 텍스트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자연어 처리 에이전트, 의도에 따라 조명을 켜거나 온도를 조절하는 제어 에이전트, 보안 카메라 데이터를 분석하여 침입자를 감지하는 안전 모니터링 에이전트가 있다고 할 때, 사용자가 "거실 불 좀 꺼줘 라고 얘기하면 음성 인식 에이전트가 먼저 이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자연어 처리 에이전트가 이를 분석하여 "거실 조명 끄기"라는 명령어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제어 에이전트가 실제로 조명을 끄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별 에이전트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고 협력해서 사용자의 요구를 처리하게 됩니다. 에이전트 기반 구조는 확장성과 유연성이 뛰어나고 기능별 모듈화를 통해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그다음은 이러한 에이전트가 여러 개로 구성된 멀티 에이전트 구조가 있는데요. 멀티 에이전트 구조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협력하여 고도화된 응답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어 각 에이전트는 독립적으로 학습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서로 상호작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을 멀티 에이전트로 구축한다고 하면,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인지 에이전트, 도로 상황과 교통 신호를 바탕으로 주행 전략을 결정하는 판단 에이전트, 가속 브레이크 조향 등을 실제로 제어하는 제어 에이전트, 인근 차량 및 교통 시스템과 정보를 주고받아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통신 에이전트가 있다고 할 때, 인지 에이전트가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감지하면 판단 에이전트는 정지 명령을 내리고, 제어 에이전트는 이를 받아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며, 통신 에이전트는 뒤따라오는 차량에 정지 신호를 보내 초돌 사고를 방지합니다. 멀티 에이전트는 개별 에이전트들이 협력해서 복잡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도 최적의 결정을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체인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능 단위의 중심, 그리고 에이전트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사람이 하나의 역할을 맡아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멀티 에이전트는 이러한 사람과 같은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할 때 쓰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론을 대해서 정했거나 어떠한 방법론을 채택해서 시도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는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시작하기 전에 타사의 베스트 프랙티스나 디자인 패턴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다면 논문이나 전문 서적을 통해 유사 아키텍처를 연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모델의 경우에는 오픈 AI나 허깅페이스 등의 공개 사례를 살펴볼 수 있고, 관련된 기술이나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경우에는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에서 효율적인 구조 설계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방법론과 아키텍처에 대해서 구상을 해 놨다면 더 자세하게 개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LM 챗 프로세스 1 LLM도 정해야 하는데요. LLM을 선택할 때는 프라이빗 모델과 퍼블릭 모델 중 어떤 것을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 프라이빗 모델 예시로는 오픈AI의 GPT-4가 있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모델을 설치하지 않아도 API 형태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 AI 쪽에 계속해서 모델을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최신 성능을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토큰 사용량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블릭 모델로는 메타 라마나 딥시크 V3, R1 모델 등이 있는데요. 이처럼 오픈 소스나 자체 호스팅이 가능한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장점은 모델을 직접 커스텀하여 특정 도메인이나 요구사항에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체 호스팅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비용과 운영 역량이 필요하고 사내 데이터를 모델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휴먼 얼라이먼트가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유명인에 대해서 딥페이크로 가상의 동영상을 만들어줘 라는 명령어를 GPT에게 던진다면 유명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필터링이 되어 답변을 생성하지 않겠지만 프라이빗 LLM의 경우 일정한 제약을 걸어두지 않는다면 답변 제어나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2차 필터링 등의 고려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프라이빗 모델과 파블릭 모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프로젝트 성격, 데이터 보안 수준,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LLM 도입 방안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LLM을 의 챗봇을 활용할 때 단순히 임베딩 목적인지 또는 실시간 답변 생성의 목적인지에 따라서 모델 선택 및 운영 전략도 달라집니다. 레그를 고려하고 있다면 질문 답변에 필요한 컨텍스트를 가져오기 위해 정보 저장소에서 정보를 임베딩하여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해두고 벡터 스토어라는 정보 저장소에서 질문에 연관된 정보를 임베딩 기반의 유사도 비교로 추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베딩에 태울 수 있는 컨텍스트 길이 제한과 비용, 그리고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멀티모달이 지원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답변 생성 모델은 프라이빗, 파블릭에 따라서 비용, 시간, 최대 컨텍스트 사이즈, GPU 리소스, API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오픈 소스 파블릭 LLM이라면 라이센스 범위, 그리고 휴먼 얼라이먼트 등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먼 얼라이먼트는 시스템적으로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은 하지 않는지, 기본적인 사람의 가치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설계되고 고려되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또한 임베딩과 제너레이션 모델은 서로 다르게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LLM 챗봇에 공급할 데이터와 API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핵심 이슈입니다. 만약 데이터가 없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집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만들고자 하는 LLM 챗봇과 연관된 데이터가 없다면 해당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데이터가 풍부하게 있다면 이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할지, 배치성으로 처리해야 할지 등을 결정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사내의 데이터 엔지니어, DBA 분들과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챗봇이 참조할 데이터는 단순 텍스트 파일, 인 CSV, JSON, PQ 등의 파일 형태부터 RDB, NoSQL DB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벡터 스토어가 중요한데 오픈서치, 크로마DB, 밀버스, 엘라스티서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덕DB나 SQLite 같은 서버리스 DB의 경우 로컬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분석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화 히스토리와 관리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작은 규모의 DB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요구 사항에 따라 배치성 처리와 실시간 처리 방식 또한 구분해야 합니다. 배치성 처리는 대량 데이터를 일정 주기로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DB의 ETL 작업이 대표적인데 ETL이란 간단하게 extract, 데이터를 추출하고 transform, 변환하여 load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다룰 때 파이썬 패키지로 대표적으로 판다스, numPy, 플러스, 파이스파크 등도 많이 사용하고 데이터가 대용량이거나 빠른 처리가 필요할 때는 하둡 기반의 DB에서 스칼라를 주로 사용하여 정제하기도 합니다.
또한 에어플로우와 같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시간 처리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즉시 반영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어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따라 카프카나 레디스와 같은 캐시 서버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배치성인지 실시간 처리지에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의 설계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나 민감 정보를 다루는 경우 데이터 암호화, 비식별화 작업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LLM을 추가적으로 파인튜닝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데이터의 규모나 내부 보안 정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LLM 최적화 관련 LLM 옵스와 모델 운영 중 가장 어떤 모델과 프롬프트를 썼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기록하고 가장 좋은 버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LLM 옵스 관련 패키지로는 모델 관련 확장성을 지원해주는 허깅페이스나 뭐 랭체인, 올라마 등을 많이 사용하고, 로그나 이력 관리를 중심적으로 해주는 랭스미스, 랭퓨즈 등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구현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 전략으로 필요에 따라 가드레일을 설정해 유해 발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LLM 챗봇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15가지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관계자 정의부터 아키텍처, 모델 선택, 데이터 전략, LLM 옵스 운영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성공적인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프로젝트 목표와 리소스를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소규모 POC를 진행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더 견고한 아키텍처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프롬프트 이력이나 모델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LLM 옵스를 강화하는 방법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LLM 챗봇 설계 시 고려 사항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취준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많이 딥하게 들어가진 않고 전반적인 기술과 기획과 개발 쪽에 포커싱을 해서 맞추었는데요.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짧게 하자면 저는 7년 차 현재 접어들고 있고요. 3대 대기업 SI라고 하는 회사 중 한 곳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ML 엔지니어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한 2년 전쯤부터 사내에서 ML 엔지니어링과 ML 옵스 강의를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7년 동안 다양한 도메인에서 AI나 ML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뭐 HR이나 뭐 통신이나 교육이나 보안 관련된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특히 HR과 교육 쪽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SI 업계의 특성상 단기간이나 장기간 자사보다는 고객사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을 했고요.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PM으로 일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PM이나 뭐 PL 아니면은 일반 그냥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오래 해 왔고요. 4 년째 현재 개인 기술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AI, ML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다르게 더 이상 더 이상 블루 오션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워낙 많은 자료를 좀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단순히 AI나 ML 이야기만 하는 걸로는 조금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다른 분들께서 조금 지금까지 듣지 않은 내용으로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SI 기업을 다니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뭔가 특히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서비스 기업과 SI 기업을 저울질하면서 서비스 기업으로 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취업을 준비할 때는 서비스 기업으로 많이 마음을 기울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하면서 서비스 기업과 SI 기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SI가 특히 무엇인지 정확하게 사실은 많이 뭐 풍문으로 들으셨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감이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업과 SI 기업에서 각각 요구하는 역량이 조금 다르거든요. 어 생각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SI 기업에서 AI나 ML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뭐 제가 아무래도 7년 동안 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겪었던 나름 아무래도 대기업 SI 3 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 트렌드를 좀 맨 앞에서 경험해 볼 수 있었어서 그런 트렌드 변화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왔고 현재는 무엇에 집중하고 또 앞으로는 무엇에 집중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네, 길지 않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우선 S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SI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스갯소리로도 뭐 "그냥 봉고차 와서 잡아 두 명 타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에서도 SI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좀 내려치기, 비하를 좀 당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어 지금 와서는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SI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어 SI는 그래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도 하고, 어 IT 서비스 업계라고도 많이 해요. 일반적인 IT 업계가 아니라 IT 서비스 업계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렇게 좀 짧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유형의 제품과 컨설팅, 시스템 설계 및 유지 보수 등 무형 서비스 기술의 통합, 의뢰자의 전산 및 경영 환경에 맞는 종합 전산 해결책을 제공하는 전문 정보 처리 시스템 사업이라고 조금 길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글자에 조금 하이라이트를 주어 봤는데, 우선은 사용자들의 요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클라이언트, 뭐 고객사라고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뭐 하드웨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요, SI 업계에서는. 실제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말고도 뭐 여기 네트워크라고도 나와 있지만 뭐 뭔가 뭐 건설 사업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이나 시스템 설계 및 유지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 설계 유지 보수는 일반적인 뭐 개발 카테고리에 들겠지만 컨설팅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잘 저희가 설명을 해 줘야 되고 전달을 해 줘야 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줘야 되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설턴시, 그러니까 컨설팅 능력이 조금 요구가 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 줄로 요약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 줄로 요약을 해 봤는데,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고객사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여기서 말하는 제품은 뭐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게 될 수 있고요. 그런 제품을 납기에 맞춰서 개발하는 업무가 주가 되는 업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납기에 맞춘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고객에게 끌려다니는 경우도 많고, 뭔가 근태라든지 출퇴근 같은 근태라든지 뭐 근무지도 사실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서비스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쪼금 취업 측면에서 좀 꺼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서비스 기업과 SI 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4 가지 정도로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서
구분을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는데 일단 일반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 제품이나 플랫폼을 다수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 그 자사 제품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뭐 유연하고 협업 중심의 조직 구조가 굉장히 잘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SI 기업은 아무래도 좀 반대의 성향이 좀 큽니다. 고객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게 SI 기업에서는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젝트 단위로 조직을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프로젝트 단위로 조직을 구성한다는 게 어떠한 프로젝트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 프로젝트를 대응하기 위한 팀 아니면 그 이제 상위 조직들, 사업부까지도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어 그러다 보니 회사 안에서는 어떤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지금 어떤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하고 있구나.'를 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SI 기업은 뭔가 좀 협업이 쉬운 구조라기보다는 프로젝트 단위로 좀 조직을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납품을 하는 게 메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납기를 지키는 것이 메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사 제품과 플랫폼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유지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나 릴리즈 주기가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편이고 뭔가 사용자 경험 개선이나 지속적으로 뭔가 좀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업데이트에 집중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뭐 협업 툴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죠. 뭐 confluence라든지 뭐 지라라든지 이런 식의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뭐 SI 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걸 사용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SI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약 사항이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SI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 분석부터 설계, 개발, 테스트, 유지 보수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굉장히 단계를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SI 기업에서 개발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발도 개발이지만 그런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어 성장할 수 있는 역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서도 작성을 잘 해야 되고 그런 문서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한다든지 뭐 고객들한테 뭐 가져가서 어떻게 수정을 할지 이런 논의를 한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선정 및 접근이라는 카테고리를 제가 하나 세웠는데 일반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신 기술이나 오픈 소스 도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나 뭔가 트렌드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 그래서 좀 쫓아가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소위 말하는 네카라쿠베의 기술 블로그를 많이 보실 거예요. 기술 블로그를 많이 보시다 보면은 일 다른 뭔가 SI 기업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당장에 최근에 LLM이 화두가 됐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에 적용을 했었고 그래서 많은 그런 서비스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서비스 기업들이 LLM마저도 약간 선두주자처럼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죠. 근데 SI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음 물론 내부에서도 최신 기술이나 오픈 소스를 계속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은 제품을 네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과 장기 운영을 위해서 검증된 기술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기술이나 오픈 소스 도구 같은 거는 파일럿이나 POC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사전에 리스크를 평가한 다음에 도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기술이 이머징 할 때부터 실제 도입될 때까지 꽤 리드 타임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도구더라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이센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무래도 좀 B2B성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다 보니 쉽게 모든 오픈 소스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라이센스 검토도 굉장히 치열하게 해야 되고 이 라이센스가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도 뭐 계속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큰데 결국 이 3 개의 항목을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는 사실 마지막 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비스 기업과 SI 기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중요 역량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 일반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발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발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 우위를 서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핵심 전략을 가져간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SI 기업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개발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 제가 7년 차로 다니고 있지만 어 쪼금 승진이라든지 진급이 남들보다 쪼금 빠른 축에 속하는데 다 뭔가 개발 역량을 인정받아서 올라간 거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개발 역량으로 올라가는 데는 약간 알게 모르게 유리천장이 쪼금 있는 편이고 결국은 사업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사업을 따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을 리딩하고 먼저 뭔가를 선제안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잘 관리해서 리스크를 줄여서 최대한 수익을 높이는 사업적 역량이 굉장히 SI 기업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고객을 리딩하기 위해서는 그 고객의 산업을 그 고객보다 더 잘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에 대한 도메인 이해 역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통신 업계의 일이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전자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결국 도메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조금 역량이 있다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로 인정을 받았다 하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한 도메인을 오래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금융이다 하면은 뭐 개발도 개발이지만 뭐 금융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보험이라든지 뭐 여신이라든지 굉장히 저도 약간 생소한 단어들인데 그런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고객사만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객과 그렇게 고객을 리딩하다 보면은 고객과의 신뢰 구축이 될 거고 그렇게 고객하고의 신뢰가 쌓이면 지속적으로 네 큰 프로젝트들을 따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사업적 역량이 개발 역량보다도 더 중요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약간 SI 기업이 메리트가 쪼금 떨어져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도 SI 기업을 다니는데 '아 SI 기업에 올려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라고 좀 많이 생각했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각 기업마다의 장단은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하고 좀 같은 생각을 하는 글이 없을까를 좀 찾아봤어요. 사실은 서비스 기업이 좋다고 하는 글들은 너무 많거든요. 근데 SI 기업을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는 글이 없어서 좀 찾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면 SI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 "꼭 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시스템들은 SI가 아니면 절대 못 만져봤기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성장시켜 주는 좋은 기회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뭔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공 과제, 공공 프로젝트들은 아무래도 SI 기업을 통해서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들어가면은 진짜 막 백수십 명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해 보고 내가 거기에서 내 기술을 뽐낼 수 있는 기회도 만져 보고 가져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가 되고 거기서 성장을 해서 더 좋은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SI 기업의 장단점은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장점으로 하면은 다양한 도메인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을 접했고 물론 대부분
대기업 SI 3사의 도메인은 제조에 좀 국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저는 좀 이레귤러거든요. 오히려 제조 쪽 경험이 굉장히 적고 B2C 쪽 경험이 쪼금 많은 편이에요. 네. 뭐 인사, HR, 뭐 교육, 뭐 통신 이런 쪽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팀 내에서도 굉장히 그 메인 도메인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그런 사람이고 뭐 제 동기들 중에서도 제조만 했던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마음 먹고 기회만 된다면 다양한 도메인에 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SI 기업에 입사를 하고 나서 조금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좀 책임을 맡게 돼요. 뭐 프로젝트 파트 리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에 쪼끔 더 비중을 갖는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쪼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SI 기업에 다니면서 저하고 그다음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고객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고 이 고객의 뭔가 좀 힘든 부분을 찾아내서 저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업에 몰두하는 부분을 좀 재밌게 느껴서 그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센스 문제라든지 뭐 여러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뭐 개인이 공부를 해서 어 설득을 할 수는 있겠죠. 저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해 왔었고 아무래도 AI, ML 쪽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좀 설득을 하는 시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사의 업황이 회사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가장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객사에서 돈이 없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객 쪽에서 갑자기 투자를 끊는다든지 하면은 저희 쪽에서 절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사의 업황이 회사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저는 가장 단점 같아요. 네. 그리고 시니어가 된 후에 개발보다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I 업계에 있다 보면은 사업적인 측면이 싫으면은 이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일 수도 있겠다.' 해서 좀 적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AI, ML 쪽도 과연 많이 다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SI 기업에서의 AI, ML 개발 프로세스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일반적으로 MLOps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 내에서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거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이 큰 틀은 다른 게 없는데 이 요소에서 자사 플랫폼이나 자사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제약 사항들 이 개발 프로세스에서의 차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요소에서 조금 차이를 좀 보려고 했는데요. 우선 비즈니스 문제를 발견하는 거에서 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KPI를 따져보고 이 KPI를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 나가는데 SI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다릅니다. 고객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컨설팅해서 아니면 뭐 선제안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은 어 RFP라고 하죠.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갑사에서 그 아 RFP를 발행을 합니다. 갑사에서 RFP를 발행을 하면은 그 RFP에는 이 어떤 것을 개발해 줬으면 하고 어떤 것을 뭐 "컨설팅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면은 SI 업체에서는 뭐 SI 업체 단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RFP를 기반으로 제안을 작성을 해서 고객한테 제출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수의 계약이 됐든 뭐 입찰 경쟁 입찰이 됐든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도메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살짝 연하게 써 놨지만 SI 개발자가 고객사보다 해박한 도메인 지식을 갖는 경우가 그래서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수집과 처리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서비스 기업은 아무래도 자기 서비스다 보니까 데이터의 접근이 SI 기업에 비해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SI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하나를 보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을 이유로 데이터 접근을 위해서 뭔가 결제 라인을 막 4-5 개씩 파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뭐 어떤 테이블은 볼 수 있고 어떤 테이블은 못 보고 갑자기 필요해졌는데 제가 지금 당장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서 데이터를 보게 해 달라라고 결제를 올렸더니 일주일 후에나 결제가 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고 아무래도 데이터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필요한데 안 보여준다고 하면은 뭐 좋은 결과를 내줄 수가 없는데 정작 이 좋은 결과를 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왜 이렇게밖에 안 됐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SI 기업에 대한 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들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모델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 측면 이 부분도 굉장히 다른데요.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데요. 어 에 SI 기업에서는 뭔가 모니터링을 할 외주 업체나 그런 관련 조직이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을 한 그런 조직은 유지 보수를 하는 조직이나 인원에게 인수인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나오고 그래서 장애 발생할 때는 SM 조직이 대응을 하거나 뭐 SM 조직에서 뭐 "안 된다." 하면은 문서를 찾아 가지고 개발한 사람한테 연락해 가지고 뭐 "이것 좀 지원해 주세요."라고 해서 뭐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어젠가 그저께죠. 그저께쯤에 갑자기 제가 작년까지 했던 프로젝트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인수인계를 다 했는데 뭐가 잘 안 된다."라고 해서 하던 프로젝트 바쁜데 좀 약간 제껴 두고 좀 지원을 했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다른데요. 거기에서 뭐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뭐 어떤 솔루션을 쓴다든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뭐 저희도 뭐 클라우드 3사 CSP 다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아무래도 고객사에서 온 프레미스로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은 금융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뭔가 클라우드 3사 CSP에 올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안상의 이유로 개인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온 프레미스로 개발을 진행해 달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SI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냐면 어 하드웨어, 하드웨어나 솔루션을 이렇게 팔아서 수익이 나고 아니면 뭐 네. 대부분의 수익은 사실 하드웨어 수익이 굉장히 좀 큰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오늘 제가 본 기사 중에서는 사실 공공 사업 쪽에 특히 작년에 좀 유명했었던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업체가 해외 업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걸 받았던 거는 뭐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카카오 클라우드밖에 없었고 그 클라우드사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AWS도 CSAP 좀 낮은 등급의 인증을 받아서 이제는 그런 과제에 AWS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뭔가 SI 기업과 서비스 기업의 좀 차이에 포커스를 두고 좀 설명을 해 봤고요. 이제는 약간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야기를 좀 짧게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8 년도에 이 회사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 올해까지 7년 정도 좀 겪으면서 제가 좀 크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2019 년도에는 아무래도 그 분야가 크지가 않았다 보니까 XG 부스트나 Y2GBM 같은 모델만 써도 최신 소타 모델,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모델이던 시절이었어요. 심지어 2019 년에는 캡 부스트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요런 모델만 써도 기존의 모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이 나왔고 고객도 어쩔 수 없이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 년에 오토 ML이라는 게 이제 곽광을 받기 시작해요. 오토 ML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뭔가 평가하고 실험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자동화해 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오토 ML이 나와서 저희도 막 리서치하고 막 그랬었는데 오토 ML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다른 조직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저희를 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보니 자기네들이 오토 ML을 막 도입해서 막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도 했었지만 다행히 실제로 과제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유행이 오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21 년도에는 코비드 19이 확산이 됐었죠. 근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었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많은 회사들에서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되려 뭔가 근무 스타일도 뭔가 재택이라는 게 생기고 갑자기 고객 사이도 생각보다 네 투자를 많이 해서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 기업들도 이때 굉장히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T 붐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사업이 좀 성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MLOps가 좀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었고 암암리에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전부터 그 관련 논문으로 조금 MLOps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나서 조직 내에서 MLOps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은 ML이라는 분야가 점점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어 좀 많이들 접근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돈이 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이제 MLOps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관심이 증대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2023 년도에 이제 LLM이 굉장히 뜨면서 LLM을 활용하는 POC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때 랭체인 초기 버전 그러니까 0.1 버전대를 이용해서 RAG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한 이때만 해도 POC를 한 서너 개 한 것 같아요. 네 서너 개 했었던 것 같고 이제 2024 년에는 이제 이런 POC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금융이라든지 뭐 다른 굉장히 큰 규모의 RAG 프로젝트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금융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많다 보니 바로 도입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뭔가 이머징하는 분야는 좀 1년 뒤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쯤 되니까 ML과 관련 없는 조직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아키텍트라든지 뭐 관련한 뭐 CTO 조직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에이전틱 AI를 미래의 먹거리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네 저희 입장에서는 물어뜯기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포인트는 아마 이 에이전틱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LLM 시장이 아무래도 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저도 7 년간 나름 기술의 최선두에서 와든 많은 트렌드를 맞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LLM 모델을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이름도 굉장히 다양하고 버전도 다양하고 뭐 좀 알면서도 따라가기 힘든 그런 시장이 되고 있는데 게다가 기존 DSML AI 조직이 물론 중심이 될 수가 있지만 어 다른 조직에서 언제든지 그 이 시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ML이나 기존 AI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학습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뭐 석사를 요구하는 경우, 박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해서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LLM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API 하나 이용해 가지고 뭔가 간단한 챗봇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정도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좀 시장을 뺏기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SI 3사에서 다 뭐 에이전틱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뭔가 구글이나 MS와 함께 AI 에이전트 경쟁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고, LG GS 같은 경우에는 코이어와 함께 에이전틱 AI 시장을 선점한다는 기사도 있었고, SK CNC도 산업특화 에이전트 사업을 이제 시동을 걸었다. 이게 다 최근 6개월 내에 다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이전틱 AI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2023 년부터 과제를 했을 때 에이전트를 개발을 해서 뭔가 POC를 진행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LLM의 성능이 지금 정도가 아니었어서 hallucination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시장이 엄청 커질까?'라고 했는데 LLM 성능이 엄청 좋아지고 경쟁 LLM도 많이 등장을 하면서 시장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사이트를 보다가 에이전트 마켓 맵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AI 에이전트 시장에 대한 마켓에 대한 지도를 그린 건데 벌써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업체가 생겨 있더라고요. 왼쪽 밑에 보시면은 250 개가 넘는 회사들에 대한 뭐 풀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되어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제가 강의 자료를 여기까지만 준비했다가 요즘 정말로 유행하는 게 따로 이제 AI 에이전트와 더불어서 유행인 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서 한 장만 더 추가했는데요. 요즘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 굉장히 인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RAG 과제들을 LLM 과제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양식이라든지 뭔가 포맷이라든지 이런 표준화된 게 없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MCP 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 나오면서 이게 나온 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11 월에 나왔으니까 이제 한 5 개월 됐나요? 5 개월 정도 됐는데 굉장히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서버와 클라이언트 단 해서 여러 인테그레이션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쪽이 가장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